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전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일 만에 400명대로 떨어져 다음 주부터 노래방 등에 대한 영업 재개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로 이익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의 피해가 큰 쪽을 돕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맡았던 노동당 최고 직책인 총비서에 추대됐습니다. 대남 정책을 총괄하던 동생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빠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불법 도박판을 벌인 일당 9명이 붙잡혔습니다.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는데도 이들은 매일 도박판을 벌여 주민이 신고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도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북극발 한파가 엿새째 이어지며 일부 아파트에서는 수도권 동파를 우려해 빨래를 금지하는가 하면 전북에서는 숭어 1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강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립니다. 임기 5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올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상반기 중에 경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듣기엔 참 좋은데 아직 백신 접종은 시작도 하지 않았죠. 국민들이 웬만큼 접종을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시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데 전 국민이 무료로 백신을 맞게 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접종비 면제안을 추진하고 다음 달 의료진을 포함해 160만 명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경제를 지난해 신년사보다 12번 많은 29번 언급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이 1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87만 명은 3차 재난지원금 등으로 도와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코로나 방역 협력을 다시 한번 제안하며 비대면 방식을 포함해 적극적인 남북 대화 의지를 보였습니다. 27분간의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회복과 포용 그리고 도약을 3대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전직 대통령 사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작년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에 절대로 지지 않겠다라고 했었지만 결국 사과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경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십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신년사만 하더라도 강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방안은 크게 3가지. 먼저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해 도심 지역에 충분한 양의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벽화만 그린다는 비판을 받는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내놓도록 양도소득세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정책 기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부담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도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대통령 신년사에 실질적인 공급 정책을 내놓겠다는 의지가 담긴 만큼 설 이전에 나올 대책에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이른바 버팀목 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속성을 강조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죠? 지난 2차 지원금도 아직 못 받았다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는 3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틀간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운영되고 13일부터는 대상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원이 반갑긴 하지만 일회성 정책이라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아주 약간의 도움이지 이게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봐야죠. 장사는 못하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를 못 받았다는 등의 문의로 상담 창구는 온종일 먹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추석 무렵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아직 못 받은 상인도 많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금 신청도 2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 한해 우선 받다 보니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 걱정도 큽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3차 지원금도 지금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지금 걱정이 되고요. 정부는 이처럼 2차 재난지원금 신청자 가운데 아직 심사 중인 소상공인이 약 4만 명이라며 이번 지원금 심사와 지급에는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이익을 얻은 이들에게 피해가 큰 이들을 돕자며 자발적 이익 공유제를 제안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영업 손실 보상을 언급했고요. 국민의힘은 또 선거를 앞두고 퍼주는 정책을 편다. 반시장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아예 재난세를 걷자고 주장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대기업이나 플랫폼 기업 등의 자발적인 이익 공유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SK의 사례처럼 대기업이 사회적 투자를 통해 일자리나 일거리를 창출하는 형식의 방식도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가 얼마나 이익을 받는지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익 공유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덕을 받는지를 측정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정세균 총리도 코로나 호황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가운데 정의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특별재난연대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면론에 이어 이익 공유제까지 이낙연 대표의 통합 행보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사유재산 침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일단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헬스장 등 서민 고통이 크고 형평성 논란이 있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죠. 부산에선 시 차원에서 그냥 문을 열게 해주었습니다. 강재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1명을 기록하며 41일 만에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 판단 기준이 되는 한 주간 지역 발생 확진자 수도 평균 655명까지 줄며 700명대를 벗어났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8로 3차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초 이후 처음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3차 대유행이 감소세라고 판단하고 방역 조치 완화를 고민 중입니다. 실천이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만 대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치들은 과감히 수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제한 조치가 일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에서는 오늘부터 실내 체육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책 없이 무조건 문을 닫아라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희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다 형평성에 맞게끔 조금 신경을 써서 앞으로 무조건 문을 닫아라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방 등도 다음 주부터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업주들은 영업 중단이 자신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라고 호소합니다. 지난 2월달, 3월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잠깐 영업한 거는 거의 2달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주에는 하루 확진자가 600에서 7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해 거리두기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확진자 추세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다지만 집단 감염은 여전합니다. 또 가족 간 전파도 산발적으로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등록 시설인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이 긴급 폐쇄됐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하루만 29명, 모두 3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인데 최근 경기도 남양주와 부산 확진자가 이곳을 다녀갔다는 통보를 받고 검사를 벌인 겁니다. A씨는 1월 3일부터 1월 8일까지 우리시 종교시설에 방문하여 강의를 하였고 B씨도 지난 3일에 참석했습니다. 이 기도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말에는 가태료 처분, 이달 초에는 경찰에 강제 해산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집단 감염이 터졌고 방문자 180명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많아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 전파, 교회발 감염도 뿌리를 끊지는 못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가족 간 7명 감염이 추가돼 하루 사이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부천 신곡동의 한 교회에서도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산발적으로 터지는 종교시설과 가족 간 감염을 막지 않고서는 3차 유행을 잡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시설 운영 중단 명령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교회 2곳은 결국 이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교회 측은 백화점도 문을 열고 마트도 였는데 왜 교회만 100% 비대면이어야 하냐며 즉각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부터 교인들이 줄줄이 교회로 들어갑니다. 입구에 시설 운영 중단 공고문이 붙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만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 전국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예배의 자유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7차례 고발과 연이은 행정명령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해당 구청은 내일 0시부로 교회 시설 폐쇄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운영 중단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또 대면 예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폐쇄 조치 시행을 한 겁니다.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지만 교회 측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620개 교회와 연대해 법원에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백화점도 문을 열었어요. 아울렛도 문을 열었습니다. 마트도 갑니다. 교회만 100% 비대면으로 하라. 이게 상식적으로 공정합니까? 부산 서부교회도 이날 같은 이유로 폐쇄 조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세계로 교회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일본에서 영국도 남아공도 아닌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일본은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대 기록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이는 바이러스까지 유입이 된 겁니다. 올해로 미뤄진 도쿄올림픽도 아예 열지 말자는 기류가 강합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일 브라질에서 입국한 남녀 4명이 지금까지 알려진 영국과 남아공발이 아닌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신종 변이 바이러스로 판명된 것인데 아직 치명률을 비롯한 구체적인 특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시처럼 돋아난 스파이크 단백질 구조 등이 영국발 변이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강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일반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최대 1.7배 강하고 남아공발은 이보다 더 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유입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입국자에 대해서도 표본으로 확진자에 대해서는 최근에 유전자 분석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어제 하루 일본에서는 6,0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일요일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4,000명, 중환자 역시 800명대로 늘어나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긴급 사태를 발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인 JNN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긴급 사태 선언이 너무 늦었고 올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도 다시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됐습니다. 2012년 제1비서로 시작해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동생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후보자만 떼고 정식 위원이 될 줄 알았는데 아예 이 후보에서도 제외된 겁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어제 열린 8차 노동당 대회 6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 대회 앞에 정중히 제의했습니다. 당 총비서는 노동당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로 중국 총석이나 구소련 서기장 등에 해당하는데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이 역임했습니다. 김정은은 2010년 첫 등장 당시 대장 자리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르며 군 장악에 나섰습니다. 이어 김정일이 사망한 다음 해인 2012년 4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제1비서가 되었고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9년 만에 총비서에 올랐는데 유일체제 확립과 함께 당을 중심으로 통치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지난 9년간의 통치를 통해서 자신의 업적과 영도력 또 지도력을 평가받았다는 판단을 당 결정사항을 보다 더 강력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대남 대미 정책을 총괄하던 동생 김여정 당일 제1부부장은 부장 승진도 못했고 기존에 맡던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도 빠졌습니다. 대미 라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대남 담당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강등됐고 대중 외교 담당 김성남은 승진했습니다. 김정은 시찰 때마다 동행해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영원은 서열 5위로 올라섰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젯밤 이 한파에 영하 16도에도 불구하고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심야 열병식을 한 적이 있는데 미국을 겨냥한 전략 무기를 공개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북한이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 북한이 심야 시간대에 김일성 광장에서 당대회 관련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예행 연습일 가능성을 포함하여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최 시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제 움직임이 본행사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입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열병식은 한파와 동계훈련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보다는 축소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에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한 심야 열병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영하 16도 한파에도 효과의 극대화를 노려 강행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 공개 여부도 관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 검명 비난이 없다는 점,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좀 수위 조절을 하지 않겠느냐. 민감한 무기 같은 거는 들고 나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현재는 한 50도 50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번 열병식 관련 영상은 녹화 중계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처럼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공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광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예. 김여정 강등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으로 사실상 북한 권력 2인자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얘기인데요. 김 부부장의 직책이 예상과 달리 이번 8차 당대회 인사에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 당국은 김 부부장 직책이 대폭 격상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었는데 당대회 인사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전망은 틀린 셈이 됐죠. 그런데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그게 예. 강등이 맞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 부부장의 기존 직책은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는데 이번에 후보위원보다 낮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만 포함됐기 때문에 강등으로 보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실제로 김 부부장의 역할이나 위상이 낮아졌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인 김 부부장이 직책이나 직함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위상이 더 공고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게 김여정의 실질적 권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상 최초로 당대회 집행위원회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주석단에 자리 잡으면서 그러면은 왜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는 제외를 했을까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죠. 혹시 백두혈통 무오류성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죠. 그러니까 김씨 왕조 일가는 하는 일에 잘못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신격화 사상 교육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백두혈통 무오류성인데 김 부부장이 맡아왔던 대남, 대미, 대화 등의 업무에서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책임 문제에서 오히려 이 김 부부장에게 퇴로를 만들어줬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다만 이 질책성 인사 성격을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백두혈통에 대한 인사 조치 자체가 북한 내부에 어느 정도의 위기감을 반영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비대면 대화. 이거 네. 오늘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한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 생소한 비대면 대화라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요. 남북 대화 복원 의지를 담은 신년사 한번 직접 들어본 다음에 얘기 이어가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방식이라는 건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새로운 대화 방식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이 비대면 방식의 정상회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는 있죠. 그렇죠. 정상회의 하는 거 보면 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고 네. 있으니까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예. 당대회에서 핵을 36번 그리고 핵 무력을 11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핵화 협상 기간 내내 핵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본인이 분명히 시인을 했어요. 예. 뭐 미국을 겨냥한 거라지만 사실은 아시다시피 궁극적으로는 남한을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반응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많이 반영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대변인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요. 남북관계 정상화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원칙과 규범 아래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
북한이 핵 주먹을 쥐고 휘두르는데 어떻게 악수를 하고 대화가 되겠느냐. 이런 문 대통령의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라는 비판 논평을 낸 거죠. 지금까지 북한은 그 주체 사상을 우리나라에 전파해서 예. 남한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통일을 하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사력을 강화해서 통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번 당대회에서 가장 강조한 게 바로 군사력 강화죠.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군사적 우위에 입각한 통일 추진 의지를 강조했는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용이 좀 어려운 핵이라는 이 비대칭 무기를 제외하면 재래식 전력에서는 우리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의 무력 통일 추진 의지보다는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군사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추진하겠다. 이런 선언적 의미, 상징적 의미로 해석해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은 어쨌든 비대면이라도 네. 남북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장소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예,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의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인데 어쨌든 코로나 현실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두 정상 간의 대화 기회를 마련해 보자는 문 대통령의 뜻은 있지만 김 위원장이 이거를 받아들일지 이건 좀 더 들여다봐야겠죠. 최근 김 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합의를 위해서 남측이 이행하는 만큼만 상대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 해제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요구하는 대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이건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게요. 오늘 정치권하고 인터넷에 굉장히 뜨겁게 달군 얘기입니다. 양도세 한시 감면. 네. 될까요? 양도소득세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택이나 토지 등을 사고 팔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인데 네. 정부는 주택값이 오르면서 다주택자의 투기이익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고 있죠. 근데 한 언론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오늘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요. 근데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선 이건 말도 안 된다.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펄쩍 뛰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검토한 적도 또 앞으로 검토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선을 그은 거죠. 아니 그러면 민주당은 검토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번지게 된 겁니까? 이 양도세 한시 감면 가능성이 처음 나온 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방송 출연에서 한 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양도세 한시 감면 가능성으로 해석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온 거죠. 여기에 김진표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도 다주택자 퇴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집값을 잡는데 양도세 감면밖에는 대안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측과 일련의 움직임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이 보도의 폭발력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에서 어쨌든 통일된 목소리를 좀 내줘야겠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광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새벽 전철역 앞에서 택시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택시 운전사가 아니라 일반 20대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도 뜨기 전 새벽 한 택시가 뒤집혀 있습니다. 이곳은 경인전철 인천 간성역 앞. 택시는 육중한 경계석을 들이받고서 인도를 돌진하다 눈에 미끄러져 전복됐습니다. 여기서 뒤집어지고?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사고 직전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는 열차가 운행하던 시간이어서 승객들이 많았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한 유치원에 몰래 들어갔다가 보안업체 직원에게 들켰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택시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 들어갔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추웠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유치원에 무단 침입한 이유 등 더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도박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집합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모여 도박판을 벌인 9명이 붙잡혔습니다.
매일 모이는 것을 본 동네 주민들이 보다 못해 신고한 겁니다. 조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으로 순찰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곧이어 경찰이 체포한 9명을 차례로 순찰차에 태웁니다. 지난 5일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매일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들은 이 건물 2층에서 화투판을 벌였는데 이전에도 수차례 도박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체포된 날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00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1일에도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에서 10명이 모인 도박판이 적발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동네 도박판이 지역 감염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런 곳은 들고 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있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만약에 환자가 유입돼서 퍼져나가면 그 경로를 알기가 어려운 환자분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경찰은 도박에 참여한 9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도박 혐의로 입건했고 조만간 구청에 집합금지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서울 곳곳에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차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게 하는 거리인데 이게 웬일일까요? 차가 다닙니다. 심지어는 그 길이 차 없는 거리라는 걸 모르는 상인까지도 있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식당과 술집이 몰려있는 서울의 한 번화가입니다. 좁은 도로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시민을 피해 운전합니다. 오토바이도 빠른 속도로 보행자 사이를 지나갑니다. 평범한 번화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일반 차량은 들어올 수 없는 차 없는 거리입니다. 서울시 곳곳에 차 없는 거리를 확인해 보니 자동차가 다니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띕니다. 이곳은 오후 12시부터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3시인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안내판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져 있어 차량이 마음대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은 지나갈 수 있도록 허용해 전용도로처럼 이용되는 거리도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도 허가해주기도 하는데 문제는 안내가 제대로 안 돼 일반 차량도 수시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처음 차 계속 다녀요,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동식 블럭 이런 거 설치를 해주고 상인연합회 거 이런 데서 스스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보행자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측하지 못한 이렇게 운송수단이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그 위험이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지자체와 경찰이 이제 합동으로 관리 운영도 하고 단속까지도 같이 해주는. 서울의 차 없는 거리는 140여 곳. 시민들은 약속이 깨진 차 있는 거리에서 오늘도 위험 속에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위험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파견 간호사로 지원하면 월급이 2~3배나 차이 나니 상실감이 클 수밖에요.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부구치소를 비롯해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만 1,200여 명. 그러나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턱없이 부족해 의사 1명이 하루 100명 넘게 검사하는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이들 의료진에게 코로나 특별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수당을 받은 공보인은 단 1명도 없습니다.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사실 분개하는 공보이들도 있고요. 근로의욕도 많이 상실되는 것 같아요. 법무부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먹히지 않는다고. 취재가 시작되자 법무부 관계자는 공보이들의 코로나 관련 업무량을 파악 중이라며 예산 범위 내에서 1월 말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선 정규 간호사들이 잇따라 그만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급히 모집해 파견한 간호사보다 월급이 2~3배가량 적기 때문입니다. 병동에서 일할 때 월급이 한 260, 70 정도를 받고 일했습니다. 근데 파견 간호사 월급은 한 600에서 700 정도 되는 걸 알게 되었고 새로운 직장으로 파견 간호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확보된 예산이 다르다 보니 똑같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소속에 따라 의료진 수당이 천차만별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 목에 개줄을 묶어 빨래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말리기는커녕 가담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겐 친엄마보다 더 센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 대전의 한 빌라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남성의 몸 곳곳에는 피멍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A씨와 친모 B씨가 아들 목에 개줄을 묶어놓고 빨래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에 감금하고 밥과 물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때 계약할 때 당시에도 어머니랑 같이 오셔서 두 분이 약간 좀 친해 보이셨어요, 많이. 이들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A씨는 징역 17년, 친모인 B씨에겐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친모는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17년을, B씨에게는 1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항소는 기각됐지만 친모인 B씨의 실형은 오히려 4년이나 더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인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문에 가까운 악도로 친아들이 숨질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지난해 말 학대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제도가 시행됐는데 경찰이 신청한 분리 조치가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아이들을 학대한 가해자는 함께 사는 할머니였는데 이런 제도가 이렇게 있으나 마나가 되면 안 되죠.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흉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합니다. 피의자는 피해 아동들의 외할머니인 50대 여성이었습니다. 피해 아동들의 친엄마가 신고했는데 같이 사는 친정엄마인 외할머니가 이전에도 손주들을 학대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는 평소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했지만 아동학대 사실을 눈치챈 이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친엄마와 아이들을 아동보호시설로 옮기고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와 분리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분리보호 조치를 승인받는 절차인 임시조치 신청이 지난 8일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기각되면서 보호기간은 사흘에 불과했습니다. 임시조치 신청이 기각되면서 외할머니가 피해 아동인 외손주들과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지내고 외할머니는 따로 방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봤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이 내려졌을 상황이라고 하면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먼저 사건을 바라본 게 아닌가. 정인이 사건 직후인 지난해 12월 이미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부모 즉시 분리 조치 관련 지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공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정인이 사건 재판에서 관건은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여부죠.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들에게 정인이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받았는데 재판 전에 이를 공소사실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미국 연구 결과에도 이 정도면 당연히 살인이라고 나옵니다. 홍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검찰은 전문가들에게 정인이의 사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양모에게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껏 높아진 때였습니다. 재감정에 함께한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의견은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다였습니다. 74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췌장 손상은 외력이 한 방향으로 집중돼야 생긴다며 지속적인 상처로 절단된 장기 역시 살인의 고의성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복강 안에 거의 온몸의 피가 거의 다 나온 그런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치명 부위에 손상이 있었다. 상시적으로 아이를 그것도 복부 부위를 습관적으로 때렸다는 의미인 것이죠. 다른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까지 모두 받은 검찰은
13일에 열릴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앞에는 정인이를 추모하는 화환은 물론 하늘에서라도 마음껏 뛰어놀라는 뜻의 바람개비 수십 개가 놓였습니다. 이렇게 검찰청과 법원 앞에 놓인 근조 화환에는 정인이에게 미안하고 양모를 엄벌해달라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경찰도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전국의 시도경찰청에 여성 청소년 수사대를 신설해 산하의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 전담팀을 두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살인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21대 국회는 유독 일하는 국회를 강조해서일까요? 매달 1000건의 법안이 쏟아졌는데 정작 필요한 법안은 나몰라라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우리한테 와닿질 않는 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을 수밖에요. 포커스M 노태현, 조창훈 기자가 연달아 보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5월 말 출범한 21대 국회. 지난 한 해 동안 약 7천 건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는 앞서 18대 19대 국회의 2배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규제 입법은 1,400건으로 매달 200건씩 쏟아져 나온 셈입니다. 이 중에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안도 있었습니다. 전월세 안정을 위한 임대차법은 그 취지는 좋았지만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도입돼 오히려 전월세 폭등을 가져왔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그냥 호가를 불렀는데 그게 거래 사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팀에 4팀까지 봤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한 팀이 콜을 했는데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은 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고 급기야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발의 전 당내 조율을 거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법과 경제 3법 등 기업 관련 법안에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나 이런 걸 다 두고 해도 참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불의의 사고도 날 수가 있잖아요. 참 박스에 또 밀거리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하는 일이 많은데 민사, 형사 이렇게 다 받아온 사업을 처벌하는 건 똑같습니다. 국회도 정부처럼 법을 만들 때 자체적인 규제 심사 제도를 도입해 꼼꼼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전에 규제가 타당한지 합리적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법안을 많이 만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훌륭한 의원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고. 이 같은 입법 폭주의 이면에는 낙태죄 등에 대한 대체 입법을 만들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벌어지는 역설적인 상황도 공존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대체 입법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2020년 말까지 1년 8개월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첫 개정안이 발의된 건 시한을 2달여 앞둔 지난해 10월. 국회 밖에선 낙태 허용 기준이 다른 6개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했지만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 낙태 허용 입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출세에 따른 제한 요건을 둔 것은 단지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 기준에 불과하다. 정작 이들 법안은 상임위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낙태죄가 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 제1야당 모두가 이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해를 넘기며 지난 1일 낙태죄가 사라졌고 임신 22주 이상의 산모에게 낙태 시술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자체 권고안을 급하게 만든 산부인과 의사들은 진료 거부로 신고가 들어가면 면허 취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22주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2주 이후는
산모에게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죠. 낙태를 요구했을 때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은 밀어붙이고 사회적 찬반이 팽팽하거나 민감한 법안은 상대방 핑계를 대거나 나몰라라 하는 국회. 새해에는 밀린 숙제부터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포커스엠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포인트 떨어지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종 결과만 보면 좀 떨어졌네 싶지만 오늘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장 초반에 3,266까지 올랐다가 오후에는 무려 170포인트나 하락하며 3,10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개인은 사고 또 사고, 기관과 외국인은 파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죠. 개인이 순매수한 금액은 무려 4조 4천억 원, 그 반면 기관은 3조 7천억 원을 순매도해 두 수치 모두 다 역대 최대였습니다. 개인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으로 몰렸고 결국 삼성전자는 9만 원을 넘기며 이틀째 최고가를 경신했죠. 이런 모습에 빚을 낸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가 더 비싼 신용대출이 급증해 금융당국이 긴급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식 매수에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도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증권사 대출 잔액은 20조 3,2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20조를 돌파했습니다. 가계 신용대출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대출 잔액은 지난주 후반 조금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만에 4,500억 원가량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새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도 7,411개로 집계됐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고 좀 다들 통장을 열고 신용대출 받아서라도 조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새해부터 이례적으로 늘어난 신용대출에 금융당국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을 상대로 가계대출 동향을 확인하고 대출이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아직 대출 규제에 들어갈 수준은 아니지만 비투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겨울을 하면 붕어빵이나 구운 고구마가 생각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막상 사 먹으려고 해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추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건 추울수록 더 잘 팔리거든요. 그럼 무슨 사정이 있는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먹고 있는지 세상 돋보기에서 알아봤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버스 정류장이나 이렇게 지하철 출구마다 자리 잡던 붕어빵 노점들. 그런데 최근엔 좀처럼 눈에 띄질 않습니다. 겨울마다 한 개씩은 꼭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요즘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길 가다가 한두 번 정도는 봤는데 5대 정도는 못 본 것 같아요. 이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재료값은 오르는데 가격에 민감한 길거리 음식 특성상 가격 인상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2마리 1,000원은 안 가고 3마리 1,000원 가거든요. 네. 남는 게 적어 손님이라도 많아야 하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마저 이들의 숨통을 조이던 상황. 올해는 코로나19까지 덮쳤습니다. 무엇보다 무허가 점포의 비중이 높았던 만큼 지자체의 강화된 단속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무래도 단속 때문에 그렇죠. 단속 때문에 이거 못해요. 하지만 오랜 먹거리에 대한 사랑은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특히 겨울이 오면 인터넷엔 붕어빵 가게를 찾는 글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죽하면 주변 붕어빵 집을 찾아주는 어플까지 등장했습니다. MBN에서 이 어플을 켜면 250m 거리에 붕어빵 노점이 있다고 나옵니다. 지도에 표시된 곳을 따라가 보니 실제로 붕어빵을 팔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방배동에서도 왔다 그러시는데 붕세권이라고 아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 붕어빵 찾으러 다닌대. 붕어빵 가게를 끼고 있는 이른바 붕세권에 사는 걸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밖으로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는 반면 집에서 해먹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선 붕어빵 팬과 반죽 그리고 팥 매출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다른 재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 간식들이 길에서 사라지는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국민 간식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아파트에 빨래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했고요. 추위 때문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영하 20도에 가까운 강추위가 연일 몰아닥친 서울 아파트 단지 곳곳엔 빨래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얼어붙은 배수관으로 물이 들어가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빨래하고 있는데 베란다에서는 사용을 금하라고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불편해요. 사정이 급한 주민들은 부랴부랴 인근 빨래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영하 20도에 가까운 한파가 계속되며 세탁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주민들은 급한 대로 인근 빨래방을 찾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이번 한파로 세탁기가 얼어서 코인 빨래방을 찾게 됐어요. 소화전 밸브를 뚫고 나온 물이 마치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추위에 소화전 밸브가 터져버린 건데 북극발 한파가 엿새째 이어지며 전국 곳곳에서 7천 건이 넘는 동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양식장, 농작물 피해도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꽁꽁한 얼음 위로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둥둥 떠 있습니다. 10만 마리가 넘는 숭어가 추위를 견디지 못해 동사했습니다. 올 겨울에는 이렇게 온 것이 15cm 정도 온 것이 처음입니다. 피해도 많이 받고. 전북 김제와 부안에서도 강력한 한파에 축구장 190개 넓이에 달하는 감자밭이 속수무책으로 모두 얼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렸다가 주말에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20대 여성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성희롱 논란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여기에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루다 개발사가 운영하는 다른 연애 상담 앱에는 연인 간의 대화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 이 정보를 임의로 갖다 썼다는 겁니다. AI 앵커가 전합니다.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제 친구 AI 채팅 로봇인 이루다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밥 먹었냐고 물어보니 돈가스 먹었다며 너는 이라고 되묻습니다.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거 못지않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루다랑 대화해보니 특정 주소를 말하더라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옛 연인의 이름에 말투까지 따라한다는 의혹도 제기됐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죠. 이용자들은 이루다봇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들의 이제 뭐 진위 여부도 뭐 일단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사실관계 조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사 측은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로 애정도를 확인해주는 별도의 연애 앱을 운영 중인데 이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앱에서 수집된 정보를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는 약관도 있었다고 주장하고요. 하지만 이용자들이 설사 이 약관을 읽었더라도 내 개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이렇게 사용될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했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이죠. 이르면 현지 시각 12일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날짜가 촉박해서 혹시 탄핵을 못할지라도 상원에서 별도의 표결을 통해 트럼프가 다시는 공직을 못 맡게 할 수 있거든요.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오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입니다. Take the vote that we should take in the House, and she will make the determination as when is the best time to get that vote and get the managers. 하원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탄핵안 통과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상원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상원 의결 정족수 100석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절반을 차지하는 공화당에서 17명이 트럼프와 등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문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어젠다가 묻혀버릴 것을 우려해 탄핵안을 상원에 넘기는 시기를 취임식 후로 잡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퇴임 후 상원의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라도 트럼프의 재출마를 막겠다는 겁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침묵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The president has disqualified himself from ever certainly serving in office again.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텍사스 국경장벽 시찰에 나설 계획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수행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역대급 강추위에도 코트에선 뜨거운 장면들이 쏟아집니다. 농구에선 환상의 패스가, 배구에선 분노의 고함인데요. 저와 함께 그 열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빠른 돌파 후 엘리우 패스로 알렉산더의 슬램덩크를 도운 허지의 아들 허운. 정확한 높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명장면을 찍어냅니다. 이번엔 수비수를 모두 속이는 노루 패스로 알렉산더의 득점을 떠먹여주는데요. 볼을 뺏은 원희가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원희 속공, 최승환에게 준 공을 다시 받아 엘리웁 덩크. 국내 선수들도 높이와 힘에서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에어맥 컬러를 완전히 눌러버린 최진수. 꼬마 김낙현은 거의 나거나의 볼을 오로지 힘으로 빼앗아버리는데요. 나간 것 같은 펠리페의 스파이크가 비디오 판독에도 들어온 것으로 선언되자 분노한 최태형 감독. 이거 보세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제일 많이 눌린 데가 낙구 지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기를 보기로 했어요. 분명히. 판독 없습니다. 나몰라라한 심판에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선수들이 놀랐는지 1, 2세트를 따내는 데는 성공. 하지만 현대캐피탈은 이후 3세트를 내리내주고 역전패해 최 감독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최 감독의 사자후 한 번 더 들어보시죠. 길었던 북극 한파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됐지만 어제보다는 그래도 기온이 조금 올라섰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한파가 끝나고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8도, 낮에는 영상권으로 올라서겠는데요. 모레는 이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그동안 내려졌던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다만 대기질은 다시 나빠집니다. 내일 서쪽 지역을 따라서는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고 밤에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서울과 경기 북부, 전북과 광주를 따라서는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서해안에 길게 이어지던 눈도 드디어 그칩니다. 오늘 밤까지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린 뒤 그치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새롭게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권과 경북 북부 내륙을 따라서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 아침 영하 8도, 춘천 영하 14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광주 영상 4도 선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강릉의 한낮 기온 5도, 울진도 5도 안팎을 가리키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중부와 호남을 따라 또다시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